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영본부 박경본부장님께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을 맡고 있는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그걸 끌 수가 없어요? 예, 음향이 저를 많이 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뭐가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반가운 일입니다. 네, 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이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 신의료 기술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올리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관리 체계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 이것은 의료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떠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특정한 의료기술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해서 R&D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의료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의료기술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이것들이 점차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근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성숙화가 되면 이제 임상에서 풀리 사용이 되다가 어떤 의료기술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되죠. 여기서 저희가 이 앞쪽은 주로 R&D,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쪽 연구에 해당될 것이지만 요 뒤쪽에 해당하는 연구는 Patient Based Study나 또는 Population Based Study에 해당하는 그러한 임상 연구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이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중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게 신의료기술평가입니다. 이 신의료기술 평가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도입 전에는 심평원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수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결정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또는 학회 의견 등을 받아서 급여 목록에 등재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다 보니 매우 많은 갈등을 유발하였고, 결정 구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객관적인 의료기술의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어졌고, 2003년부터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7년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전후와의 차이는 국가의 검증기관 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중립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수행을 하고, 그 방법은 전문가 자문 학회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통해서 신의료기술의 임상 도입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당연 지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험권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그 의료 시장 구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떠한 형태라도 임상 현장에서 근거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임상 연구를 통해서만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겨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임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괴리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 의료시장과 보험시장의 동일함에서 오는 의료시장의 진입구조의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나마 풀어보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게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게 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나머지 두 가지의 평가를 얻게 됩니다. 연구단계 기술 또는 조기 기술, 이 둘 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뭐 분류를 이렇게 하는데요. 1등급은 잠재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2등급은 잠재적 이익이 크나 2A는 대체 기술이 있는 경우, 2B는 대체 기술이 없거나 또는 희귀질환 치료병, 임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 2B 등급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대체 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방법으로 남용의 소지가 없는 유명한 의료기술 중 시장 도입이 불가능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2B에 대한 비급여 진료 허용 및 임상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SIT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의료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적인 입장에서 근거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형적으로 도입이 된 게 무엇이냐면 정부 펀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의 관리 비용은 지원을 해드리지만 환자로부터 시술에 관련된 비용은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원래 임상 연구는 환자한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서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한테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진행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5가지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이 국고지원 파트에서의 제한적 의료기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된 게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이건 2014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뒤에 뭐가 빠졌는데요. 제목에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입니다. 이 심근경색증에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술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카데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최동훈 선생님께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 책임자로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자가혈소판 분부혈장 치료술인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디케이션을 대상으로 환자를 모집해서 PRP를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과대학, 가톨릭의과대학, 그 다음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등 이렇게 5개 병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 있다가 방승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방승민 교수님께서 들어오신 이 제한적 의료기술이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입니다. 이거는 방승민 교수님과 카톨카데 서울성모병원의 최준일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브란스 병원 해기학과 윤미진, 지금 저희 제한적 의료기술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윤미진 선생님께서 C11 메타이오닌 펫CT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장암 환자 또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C11인 펫CT의 진단적 유용성을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2016년도 말에 저희가 인정이 된 유리체내 자가혈소판 농축액 주임술. 이것은 황반 원공으로 인해서 수술적 필요가 필요한 환자 중 원공 피가 가서 기타 등등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광원공의 클로즈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부 카대병원 계열에서 해서 서울성모부터 시작해서 인천성모병원까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첫 번째로 RCT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케이스 시리즈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대조군을 모으더라도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 반면 이 형태는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한 30만 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RCT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나서 연구단계 기술로 릴리즈가 된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이건 신의료기술 평가 받은 그 결과가 연구단계로 난 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이게 상세히 업데이트가 됩니다. 공고가 되고 나면 지금 이 아래 것을 먼저 보실 텐데요. 1년에 한 번씩 근거 창출 지원 대상을 저희가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상 기술에 대해서 리스팅을 하게 되면 그 리스팅을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그 선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를 받고 제한적 의료기술 소위원회에서 기술 및 기관 선정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그 연구가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가정관리가 기타 등의 3년의 기간 동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나중에 받으셔야 되죠. 이게 원래 있었던 그런 프로세스고요. 이 위에는 저희가 확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즉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저 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적 의료기술이 되게 되면 일단 임상연구기관은 참여기관과 보고서 제출기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입니다. 참여기관은 시술기관과 추적관찰기관, 시술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시술이 가능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참여기관 및 시술기관이 3년으로 저희가 보통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제출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까지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고 향후에 추적 관찰이 훨씬 더 길게 필요하고 롱텀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후에 다시 보고서를 받거나 향후에 진행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제한적 의료기술이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실은 이 3년이 지나가는 해라서 이제 그 그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케이스에 맞춰서 향후에 진행 프로토콜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근거 창출을 위한 비현지형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일단 인건비, CRC와 CRA 등의 인건비, 그리고 환자 보험료, 그리고 근거 창출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시술 비용 및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증례 제작서 제작 및 환자 증례 기록서 제작 및 데이터 관리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디트 등을 통해서 과정 관리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한테서 직접 시술에 관련된 비용을 빼고 그 외에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희가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말에 저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근거를 쌓기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은 현재까지 5개밖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제한적 의료기술, 그러니까 연구단계 기술은 1년에 약 50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고를 받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만들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국고를 지원해 드리지는 않지만 연구의 형태로 근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즉 환자한테서 돈을 받고 근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즉 연구단계 기술의 시장 진입을 허용을 하고 연구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2B 등급만 있었는데요. 이거를 모두 다로 릴리즈를 하였고, 그래서 분류를 새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분류도
다시 또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류 A, B, C가 있는데 C는 제한적 의료기술에 해당할 수 없는 그런 의료기술들을 얘기하고요. 즉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유용성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기술들은 제외를 하고 A하고 B는 질환의 난이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즉 A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국고 지원의 캔디데이트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A하고 B하고 분류를 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나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손을 볼 계획입니다. 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급이면 됩니다. 병원급 이상이면 뭐든지 되고요. 신청 대상은 연구 단계 기술로 통보된 의료기술들 중에서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A, B 등급, 방금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의료기술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이와 같고요.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의료기술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실시 기관과 실시 의사가 그 기술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의 신청 대상을 2차 병원급까지 확대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넓히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후는 도입 전에는 이렇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도입 후에는 우리나라 이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런 연구의 형태로 시장에 도입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래 거는 저희가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 트랙이고요. 이 위에는 저희가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술 리스트가 올라와 있고 그 기술 중에서 한번 본인께서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연구의 형태로 근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아마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과정관리, 비급여와 3년간 허용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최종평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근거를 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